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맞이합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석입니다. 사실 앞서 각부에 장관을 역임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환경과 에너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인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신문지상에 접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라든지 앞으로 영남 경제의 한 일원으로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시사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과 에너지의 사전적 정의, 환경 에너지,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또 에너지라는 것은 인간이 활동하는 근원이 되는 힘, 파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존, 어떤 수령의 의미가 강하고 에너지라 그러면은 좀 발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 필수 불가분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잘 완충돼서 유지 개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 같으면 물, 공기, 토지, 생태계, 폐기물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고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 비화석 에너지로 나눕니다. 앞서 최규하 전기연구원 원장님도 전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좀 언급이 되었을 것으로 되고요. 특히 이제 석유나 석탄, 가스의 화석 에너지는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 재생 에너지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늘 좀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공장 증설이라든지 요즘 특히 이제 골프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이나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영남 경제에서는 이런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기라든지 수질, 토지, 자연 생태계,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에 이렇게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잘 지켜지는지 또한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이 또 수용성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나 에너지 설비를 건설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화석 연료에서 배출된 CO2가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에 대기 중 CO2 농도가 300ppm 이하로 유지되다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증가가 돼서 현재 391ppm까지 CO2 농도가 증가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지구 평균 기온도 0.85도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동기간에 해수면도 따라서 상승이 되고 빙하 면적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하는 것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발생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빈발하고 있고 경제적인 손실도 그와 못지않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나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우측의 그림을 보면은 지금 위태롭게 빙하 위에 올라와 있는 폴라베어 이 부분은 이제 네덜란드 북쪽 그 베란츠 섬에서 지난 2007년도에 사진 작가가 포착을 해가지고 주로 기후변화 이야기하면 이 사진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하다는 상태고요. 이러한 이상현상이라는 것은 지구적으로 기온 상승이라든지 해양이 더워지고 또 빙상 당연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고 가뭄, 폭염, 또 극단적인 이상기후, 해양도 산성화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 지구 생태 보존을 위해서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2도씨 미만으로 억제하자는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하면은 온실가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변화 원인이 된 대기중의 가스 형태 물질. 그래서 좌측에 보면은 이제 온실 효과를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6대 온실가스라고 하면 이제 CO2,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또 불소화물이 있습니다. 이 불소화물 같은 경우는 주로 냉매로 쓰고 있고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상에서 보면 이 쓰레기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각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중국에서 폐기물을 수입을 전면 금지를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까지 이 쓰레기 폐기물이 수출되고 다시 돌아오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던 것을 아마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이제 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리수거 거부 사태까지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도 각 지역에서 화재라든지 이 방치된 폐기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상뿐만이 아니고 해상에도 우리 육지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폐비닐들이 해양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저 싱크홀, 그레이트 블루홀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죠. 여기에 그레이트 블루홀을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직접 잠수정을 타고 가서 탐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재 지구 상태, 지구 오염이 심각하게 되면서 지구 온난화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구상의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의 약 80%가 육지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물론 바다 인근에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서 방사능 유출이 돼서 여러 가지 유출 사고도 있고 유조선 침몰 사고도 있고 해서 바다 오염도 심각합니다만은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계속 오염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또한 2000년도에서 2012년도 약 13년 동안 우리 지구의 산림이 우리나라 면적이 약 23배까지 사라졌습니다. 특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유림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오존층 파괴라든지 피부암 발생 같은 것이 증가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원 빈국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에너지는 2019년 에너지 밸런스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수입 에너지가 93.4%를 차지합니다. 원유, LNG, 석탄,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까지 해서 전체 수입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정도라 그러면 6.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차 에너지에서도 이 화석연료하고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5%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에너지 공급을 100%를 봤을 때 우리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각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소비하는 열로 봤을 때 운송하고 에너지 조랑하면서
23.8%가 이 손실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서플라이 체인의 그림을 보시면 전체 크루드 오일부터 바이오매스, 머니시벌 웨이스트, 도시형 폐기물입니다. 도시에서 발생되는 고형 폐기물, 콜, 내추럴 가스, 그 다음에 신재생들이 여러 가지 운송이나 이송 수단에 의해서 엔드 유저까지 전달되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 추이는 아직까지는 석탄이 가장 많습니다. 석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석유,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에 쓰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죠. 가솔린이나 경유.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수력이나 원자력이 그 다음이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많이 보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이 에너지별로 단가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왜 이렇게 신재생이 그렇게 많이 그다지 쓰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2014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가 킬로와트당 220.8원 이제 단가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이 가장 값싼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기술 개발이 이제 일어나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적으로 이야기할 때 전력 공급망을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드에 이 발생되는 에너지가 전체 연결되었을 때 페리티 되는, 등가되는 것을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 페리티가 곧 도달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최근에 국내 석탄하고 LNG 단가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이제 석탄 쪽에는 이제 환경세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LNG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2020년 8월달 단가를 보면 거의 뭐 유사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LNG 단가가 더 높은 걸, 석탄이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리드 페리티가 곧 가까워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흔히 이제 석탄이나 우리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많은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석탄 같으면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해양 운송을 해서 부두의 저반에 대해서 원료로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석탄과 공기, 물로 해서 이제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고온 고압의 전기를 발생해서 터빈을 가동하고 이 터빈이 회전력에 의해서 운동에너지가 발전기인 제네레이터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100%로 봤을 때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 비거의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효율은 좀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이것을 산업체와 각 가정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초고압 성전선 철탑을 이용하든지 지중선으로 운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20% 이상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환경 문제 때문에 석탄을 이제 가동 중지를 하는 정부 규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석탄에도 이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환경 설비가 여러 가지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탈질이나 탈환, 집진 설비 쪽에는 대규모 투자가 되고 있고요. 스택에 빠져나오는 대기 배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LNG 가스 정도로 관리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또 이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코를 저장할 때 비산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국내에 이제 석탄보다는 가스 발전, LNG 발전을 좀 많이 하자해서 정부에서 무차 전력 수급계에도 이제 LNG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대규모 에너지로서는 이제 발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스 발전 같은 경우는 스팀과 해서 복합 발전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스터빈을 먼저 이 LNG를 가지고 연소해서 발생하는 연료에서 1차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발생된 고온의 배기가스를 보일러를 통해서 열을 회수를 합니다. 그 회수된 열을 가지고 고온 고압의 증기를 생산해서 스팀 터빈을 가동하는 1, 2차 복합 발전에 대해서 효율을 6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발전의 원리는 유사합니다. 이 석탄 발전하고 유사한데 석탄 발전이라는 것은 화력 발전이라는 것은 석탄, 석유 이런 것을 태워가지고 물을 끓이고 증기를 생산해서 터빈을 돌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 우라늄 열분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연료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 생산하는 것이고 후단의 공정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지 않느냐? 체르노빌 원전이라든지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도 하고 이 방사능 오염이 현재의 오염도 오염이지만 미래 세대까지 증가시키는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제외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는 원전과 석탄은 좀 지양하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소개하는 크레타 툰베리하고 엘고 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크레타 툰베리와 엘고 그 내용은 우리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발표하는 내용은 오늘 소개를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할 겸 유튜브에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인데 현재는 청년 환경운동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에서 기후 행동에 대해서 연설을 했고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 메어인으로 레이저 광선을 쏴서 꼭 째려보는 식으로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건지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아놔 주시면 좋겠고요. 2015년도에 파리 협약이 당사국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신재생을 채용을 하고 석탄은 줄이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선진국에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총회를 탈퇴를 합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셰일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산업 변화는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이 돼서 1월달에 취임을 하면 1월달에 바로 파리 총회에 가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크레타 툰베리가 단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최연소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됐고 지금 환경부에서 앞서 2도씨 미만으로 우리가 억제를 하자고 하는데 좀 더 낮춰가지고 1.5도씨 이하로 기후 행동에 동참을 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 툰베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이 미래 세대들이 환경 문제에 동참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녹색당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지금 CO2 같으면은 이제 포집을 하는 기술은 우리가 카본 캡처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없애는 기술은 아직까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양 심층 깊숙이라든지 광산이나 아주 그 해저 깊숙이 지금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성세대들이 이것을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더 이상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배울 데 없다는 거죠. 당장 내일 모레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해서 2019년도에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특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엘고 부통령이 이 환경 클라이밋 체인지의 국제적인 인물로 나온다 그랬죠. 테드에 보면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엘고 강연이 나옵니다. 오늘 뭐 시청을 같이 해보시는데 이게 한 30분 정도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여러분들 그르타 툰베리하고 엘고 여러 가지 연설했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엘고 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불편한 진실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이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중요성을 가만히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이 주관점이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또 불편하게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종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는 참 역사에 남을 우리 같은 코로나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인도에 우리 대기 오염이 심각한 곳이 이제 인도하고 몽골하고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 지금 4개월 시차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2019년 11월 달하고 올해 3월 달에 사진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역설적이게도 이동수단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선명한 또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각 회사에서 내지는 기관에서 요즘 뭐 마치고 나서 회식도 지금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좀 일찍 올 수가 있고, 이제 가족이 보이고, 또 주말에는 이 캠핑카를 타고 야외로 같이 가족들끼리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캠핑카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답니다. 참 코로나의 역설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장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앞서 크레타 툰베리나 엘고 부통령의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기후변화 협약 이 부분은 브라질 리우 회의라고 나옵니다. 92년도에 리우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황폐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선언적 성격으로 환경 협약을 맺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교토 프로토콜은 많이 들어보셨죠? 교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국제적 용어로 이제 어점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 진일보로 이제 하면 합의문인데 그건 어코드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MOM이나 MOA라고 많이 하죠. 기업 간에 조인식 할 때처럼. 이런 용어들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 프로토콜에서 채택된 것은 앞으로 2020년까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들은 이 산업혁명으로 많이 혜택을 봤죠. 선진국이 되었고,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같은 여러 가지 개발도상국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시기인데 이게 좀 억울하죠. 그래서 사실 이 교토 프로토콜이라든지 이 국제협약에서는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포스트 2020 2020년 이후에 우리가 전체 노력을 하고 선진국 좀 재원을 좀 내서 적극적으로 좀 하자는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파리 기후 협약이 상당히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여기 참석을 해서 앞으로 현재 대비해서 몇 프로를 감축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용어는 자발적 기여 방안, 인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 기여 방안을 각국별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해버리죠. 그러나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1월달 취임되면 다시 기후변화 파리 협약에 재가입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이제 국제사회의 협력이 이제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리우 정상회의라든지 유엔 총회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또 유엔 74 총회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것을 17개 목표를 수립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 17개 중에서 특히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이 12번째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서 주로 재활용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고요. 8번하고 9번도 환경하고 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할 때는 이런 17개 목표를 참고를 해서 여기에 오리엔트 되도록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여러 목표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 12번째 골에는 이 폐기물 발생 감축하고 재활용 촉진이 들어가 있고요. 골 8하고 9에도 자원 생산성의 점진적 개선,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 이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 소비를 할 때 천연 자원은 투입을 좀 최소로 하자. 그리고 순환 자원, 이런 폐기물들이나 물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투입을 최대화해서 천연 자원을 좀 저감을 하자는 것이고요. 특히 폐기물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감량합니다. 집에서 적게 내야 됩니다. 집에서나 산업체에서 적게 내야 되고 또 그것을 발생을 했으면 리유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우리 생활 폐기물 중에도 폐비닐,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물질을 그대로 재활용을 하자. 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이제 최종 처분, 매립이나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에너지를 넣자. 그래서 에너지 회수, 리커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만 이야기할 때는 3R, 에너지 회수까지 하면 4R로 됩니다. 여러 가지 그 환경 에너지 쪽에 조금 터치를 해봤는데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정문 화백 아시죠? 이 만화가입니다. 이분이 1960년도에 우측에 보는 이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 한 55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전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요. 좀. 이 달나라 가는 수학여행을 우주로 타고 가자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금 그 나사에서 4명이 우주로 지금 유인하는 거 발사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전파신문, 또 소형 TV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용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55년 전에 우리나라가 2000년도를 이렇게 예측해봤다는 게 참 고무적이고요. 우리가 상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상상을 하고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조금 딱딱합니다만은 그 법의 규제라든지 용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재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신에너지라는 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건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다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다 기준이 틀립니다. 이 신에너지는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가스 이게 시네틱 내추럴 가스입니다. 이 석탄을 가지고 가스화해서 액화시키는 건데 이 기존의 화석열을 변환시켜서 수소, 산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나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근데 엄밀하게 이제 신에너지라는 게 참 이게 맞나는 이제 여러 논란은 있습니다. 그 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연에서 우리가 얻는 에너지들. 여기서 폐기물도 들어갑니다. 폐기물도 들어가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음식물 폐기물에서 가스를 만든다든지 우두칩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을 바이오 연료라고 하고요. 수력 에너지, 태양광, 풍력, 해양 에너지 같으면은 조수 가만차로 해서 조력 발전도 해당이 되겠고 또 파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파력이라고 그러고요. 지열이나 태양광, 태양열 이런 부분들이 재생 에너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정의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해서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해마다 이것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에서 변화를 주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하면 이제 RPS, REC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이것은 이제 일정 규모 이게 500메가와트입니다. 500메가와트 동안 50만 킬로와트인데 이 발전 사업자들 대형 발전 사업자들은 총 발전량 중에서 일정량 이상을 반드시 신재생을 채용을 해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2년까지 한 10%를 하고 있고 지금 3020에서는 2030년 되면 20%까지 이제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의무적으로 이 신재생을 채용을 해야 되고 이 채용이 안 되면은 다른 쪽에서 채용했는데 사와야 됩니다. 그 거래하는 것이 REC라고 하는 거죠. REC인데 이것은 이제 뭐 태양광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료전지 ESS하고 연계해서 이런 가중치를 달리 줍니다. 가중치를 좀 높게 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에너지 사업 쪽에 관심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RPS 제도를 보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 RPS 제도는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생 에너지가 있고 연료전지, 신에너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는 이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하이드로젠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를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따로 두는 거죠. 따로 두어서 이 연료전지가 대형 발전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선, 분산처럼 이런 연료전지의 장점을 구현해서 비용은 최소화돼 이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향후 그린 수소 의무화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2차 수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의결이 됐고요. 이 수소경제 하는데 수소경제에서도 이야기하는 수소가 등급이 틀립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재생에너지로 탄소 배출 없이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린 수소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형 연료전지 같으면은
LNG를 리포밍해서 수소를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탄소 배출이 있을 때는 이제 그레이 수소가 되는 거고, 이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했을 때를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 경제에서의 세 가지 수소는 앞서 REC 가중치처럼 차등해서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수소 여러 가지 신재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제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RE100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Renewable Energy 100%에서 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애플이라든지 월마트, 구글, 심지어 BMW 같은 경우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몇 년도부터는 우리가 RE100에 동참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계 생태계는 그렇게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난 9월 달에 그린 뉴딜 정책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내 기업의 RE100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 사용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요 한 카테고리하고, 또 RE100 이행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연계하자. 그 다음에 기업 외 공공기관도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 기업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덜 하겠습니다만 태양광이나 에너지 사업들, 풍력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로 전력거래소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오늘의 최대부와 실시간 전력 수급, 또 S&P라고 해서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비자의 가 아니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때의 가격입니다. 전력 도매 단가로 보시면 되죠. 그것이 이제 육지하고 제주도가 틀립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여기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왼쪽에 보면은 오늘의 REC, 앞서 REC 가중치를 이야기했고 S&P에 따라서 REC도 실거래로 시간당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에너지 쪽에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나라의 폐기물 waste to energy라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80년대까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90년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리사이클, 그래서 자원재활용법,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대촉법이라든지 건설 폐기물법 뭐 이런 부분들이 법률로서 제정이 되었고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자원순환, 순환사회, 순환경제, 자원순환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전기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는 현재 거의 100%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돼서 공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용어를 보면은 굉장히 순화되어서 자원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반목을 잡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각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폐기물이 발생되어서 단순하게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했을 때는 소각세,
매립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이제 규제와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그런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제정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제도가 뭐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은데 이 분리 배출이 92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가 95년도 EPR이라 그래서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입니다. 이건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데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생산할 때 이미 재활용을 감안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을 모아가지고 처리해주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폐기물 여기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EPR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직매입 금지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전기전자 자동차 환경성 보장제가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폐기물 처분 분담금 자원순환 그 법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재활용 정책에 의해서 하루에 우리나라 인구 1명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량은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배달 음식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뭐 포장재 같은 게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1인당 하루에 한 1kg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나 집에서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이 평균에 더 많이 배출하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 용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폐기물을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것을 폐자원 에너지화하고 에너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WTE 약자로 쓰고 있고 Waste to Energ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 설명드린 대로 3R 정책 또 리커버리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4R 정책을 해서 재생에너지 확보하고 자원순환성 제고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에너지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쪽을 보면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 같은 가연성 폐자원을 가지고 연료라든지 발전을 할 수가 있겠고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 분뇨, 동식물 잔재물까지도 현계성 소화를 거쳐가지고 메탄을 발생시켜서 발전이라든지 자동차 연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질개 같은 경우도 폐목재, 인목, 벌목, 간물잔재 이런 거 가지고 파쇄, 선별, 분쇄, 펠렛화해서 목질개도 마찬가지로 연료 및 발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초봉개, 해양개 같은 경우도 이런 식물들을 발효해서 바이오 연료로 해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 생활 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들을 이런 공정에 의해서 스팀이나 온수, 전기, 액체 연료, 합성 오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 관심이 있거나 좀 비즈니스화 하고 싶다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자료나 정보로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첨가정을 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2차 원료로 경제 시스템에 투입을 하자. 그래서 순환 경제를 이루자. 자원 순환의 시대를 만들자. 그렇게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전기차도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면은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태양광, 폐모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풍력의 그레이드 같은 경우 드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품질 기준을 만들어서 재생원료, 재활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한 정책 방향이 나오는데 이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입니다. 이제까지 좀 설명했던 내용들이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린 뉴딜에 속할 거고요. 향후 160조까지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뭔 펀드냐 그러고 있는데 일단 그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죠. 미래 먹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60조를 이렇게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고 우리 경북에서도 이것을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164개 과제를 해서 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목표 수립을 하고 있고 포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발맞춰서 전체가 정부와 경북도와 포항시 캐스케이딩 돼서 과제화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관심이 있으면 동참을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아마 저희 지금 이동해서 또 우리 산림조합에서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동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남경제포럼이 우리 세바시라는 걸 많이 보셨죠? 이 프로그램이 세바시 쳐보면은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시간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남경제포럼이 앞으로 우리 영남권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2차가 지금 디프리가 숲카페에서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없으시겠죠?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